안녕하세요. 오늘은 네트워크 앞부분을 볼 건데 1장부터 거의 9장까지 볼 거라서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쭉 나가고 중간에 한 번쯤 끊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 2장은 앞부분은 통신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데이터 링크층까지 그 전에 여러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등 그런 신호 같은 데이터 비트 전송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건 개요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송 형태나 흐름 방향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데이터 흐름 방향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이 있어요. 단방향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송신하는 기능이 없죠. 여기 그 모니터 같은 수신하는 애는 송신하는 기능이 없고 얘는 송신하는 기능이 없고 수신하는 기능만 아니죠. 얘는 송신하는 기능이 있고 수신하는 기능이 없어요. 송신만 가능해. 보내는 것만 가능해요. 근데 얘는 받는 애죠. 받는 애는 받는 것만 할 수 있고 보내는 건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반이중은 보내는 것과 받는 것을 모두 할 수 있지만 동시에는 할 수 없습니다. 얘가 보낼 때는 얘가 무조건 받아야 되고 얘가 보낼 때는 얘가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이중 이거는 양방향이에요. 그래서 양쪽 지국이 동시에 송신과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전화 같은 거는 쌍방이잖아요. 우리 전화했을 때 둘 다 양쪽에서 서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는 전이중이고 반이중은 무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받고 있으면은 다른 한쪽은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점대점, 연결 유형은 점대점이 있고 멀티포인트에서 다중점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대 우리 인터넷 접속하는 방식이에요. 라인 하나가 쫙 있고 거기에 이제 인터넷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죠, 기기가. 근데 이 포인트는 딱 두 개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링크가 있는 거죠. 두 장치 간에 전용 링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TV랑 리모컨은 점대점 방식이겠죠? 왜냐면 뭐 리모컨은 이 TV에만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 쓴다고 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링크가 있는 포인트 점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접속 형태가 있는데 그물형은 이렇게 여러 여러 개가 다 이렇게 그물처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장점은 하나가 끊어져도 괜찮아요. 한 링크가 고장이 나도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단점은 모든 링크들이 무조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형은 지금 현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허브라는 것에 이제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링크 예아와 허브는 점대점 링크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런 장치들은 직접적인 통신이 안 되는데 이 허브를 통해서 이 허브가 교환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버스형은 이렇게 하나의 라인이 있으면은 여기에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설치가 쉽지만 재구성이나 결함 이런 거 분리가 어렵고 새로운 장치 추가할 때도 어렵다고 합니다. 네, 링형은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건데 토큰이 생성이 되면 토큰 생성할 수 있는 그 마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토큰이 생성돼서 이렇게 딱 보내면 얘가 토큰을 A가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A가 만약에 토큰을 가지게 되면은 다른 애들은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A가 여기서 토큰을 갖고 있을 때 데이터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고 나면은 받는 A인 C, 예를 들어 C가 받는다고 하면은 C가 데이터를 받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죠. 그리고 토큰 가진 애만 보낼 수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얘가 A가 보내면 C가 받아서 C가 이제 데이터를 확인했다고 데이터를 다시 보내요. 그러면은 A는 자기 자신의 데이터를 딱 받았으면 전송이 잘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링형에는 이 토큰 가진 애만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이게 토큰, 링형 접속 형태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유형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커먼 케이블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줬었는데 충돌이 정말 많았던 거죠. 라인이 하나니까. 근데 현재는 스위치라는 것에 여러 호스트, 여러 이제 그 기기들을 묶은 거죠. 랜이라는 곳에 묶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이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환 방식이에요. 그래서 교환은 교환기를 사용하죠. 스위치가 이렇게 띡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회선 교환과 패킷 교환이 있어요. 회선 교환은 우리가 예전에 집 전화를 사용했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정말 물리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집 전화 연결을 할 때도 정말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다 물리적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근데 사실상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논리적인 연결을 사용을 하는데 그게 바로 패킷 교환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회선 방식인데 가상회선 방식은 가상 경로를 미리 결정을 해요. 논리적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얘가 굳이 연결 설정을 하지 않아도 마치 그 경로를 독점을 한 것처럼 실제로는 아닌데요. 실제로는 다른 애들도 쓸 수가 있어요. 다른 호스트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얘는 그 경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그램 방식은 패킷으로 나누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둘 다 패킷으로 하는 건데 해서는 가상 경로만 사용하는 거고 데이터그램은 그 패킷만 보내는 거예요. 경로 상관없이. 그래서 중간에 패킷이 변경될 수도 있고 순서가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지연이 생기겠죠. 지연도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얘네가 패킷을 막 보내면은 걔네 패킷이 언제 얼마나 걸려서 도착할지 모르잖아요. 패킷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라우터 하나에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웨이팅 타임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교환이에요. 교환은 회선 교환망이에요. 응. 네, 회선 교환망은 옛날에는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스위치를 통해서 전화기가 이렇게 교환이 됐다고 하죠. 얘가 교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진짜 물리적인 구조로 이렇게 얘가 여기에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필요한 거, 얘가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위로 연결하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리적으로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패킷 교환망은 논리적인 연결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 라우터 여기에서 이 패킷들을 저장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환도 하는데 저장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Q가 뭐 저장을 한다는 의미죠. 여기서 패킷이 오면은 여기서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기도 해요. 다 패킷이 올 때까지. 그래서 물론 뭐 나름의 또 장점이 있겠죠? 패킷으로 사용한다는 것에 장점이 있고, 또 내가 순서와 상관이 없고, 하나, 두 개 정도는 소실이 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24비트를 사용해서 컬러 이미지를 나타낸다고 해요. 우리 컬러 사용할 때 RGB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24비트, 하나당 24비트라고 하니까 총, 네, 24비트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3개니까 3개를 사용할 수 있죠. 8비트짜리 RGB. 그래서 이거는 2의 8승 해서 256개, 256개, 256개를 곱해서 네, 컬러 개수를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아스키 코드는 7비트고 유니코드는 16비트잖아요. 그래서 유니코드는 나타낼 수 있는 문자가 총 개수가 최대 2의 16승입니다. 아스키는 뭐예요? 2의 7승이니까 128비트죠. 네. 그래서 네, 1장은 이렇게 끝났고요. 바로 2장으로 가볼게요. 네트워크 모델이에요. 이 네트워크 지금 TCP/IP 5계층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는 다 각 층마다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여기는 응용이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제일 낮은 층은 피지컬, 물리층, 데이터 링크층, 네트워크층, 전송층, 응용층인데 얘네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아래 통신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트랜스포트층은 포트 번호를 알 수 있고 네트워크층은 IP 주소를 알 수 있고 데이터 링크층은 물리 주소인데 네, 맥 주소라고도 하는 물리 주소예요. 네, 물리 주소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피지컬 물리층에서는 리피터라고 하는데 얘는 신호를 재생해주는 역할을 하고 사실상 이 물리층까지 오게 되면은 얘가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서 이제 다른 호스트까지 도착을 연결을 하게 전송이 되게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상 네, 이 대부분 할 때 우리가 그냥 이 계층을 전부 다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층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드와 노드에 통신할 때 내가 더 넓은 다른 네트워크로 보내는 게 멀리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애한테만 보낼 거야 하면은 굳이 네트워크까지 안 해도 돼요. 네트워크 층이 아니고 데이터 링크 층까지 사용을 해도 노드와 노드 홉과 홉 이 사이에는 전송을 할 수 있어요. 라우팅을 거치지 않는다면요. 가능합니다. 네, IP 주소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고 이 링크와 라우터 사이에 라우터를 가기 전에 이 링크까지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랑 링크 1까지만 갈 때, 스위치 여기까지만 갈 때는 IP 주소가 필요 없죠. 그래서 2층까지 데이터 링크층까지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IP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라우팅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 라우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라우터로 가서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IP 주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층까지 가야 합니다.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러면은 네트워크 층은 그래요. 뭐 라우팅을 하는데 필요한다고 보지만 트랜스포트 층은 어떤 걸 하죠? 트랜스포터층은 정확히 말하면 포트 번호를 가지고 있으니 프로그램까지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즉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거는 그냥 데이터만 띡 보내는 게 아니고 사실상 어떤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유튜브 음악을 들을 건데 그거를 음악을 듣겠어 하는 거를 저쪽 어딘가로 보내야 되는데 그 음악이 실제로 뭐 크롬에 띄워질지 뭐 메일에 띄워질지 그런 것들까지 디테일하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포트 번호 얘가 요청 포트 번호에서 얘 가지고 와야 돼 해서 그거를 실제로 내가 듣는 음악 그 유튜브까지 보여주는 프로그램까지 보여주는 뭐 크롬에서 들어갈 수 있게 다 해주는 게 바로 이 포트 번호입니다. 브릿지는 네, 2계층 장비라는 것 그리고 라우터는 3계층 장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계층 장비에서는 3계층의 주소를 IP 주소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각 층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계층에서 처음에는 여기에서 안 나와 있지만 네, 이거 화살표를 보면은 얘가 소스 A에서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전송이 되고 아래에서 올라가요. 다시 그 데스티네이션에서는. 왜냐하면 얘가 응용층에서 보내줘요. 여기서 보내주는데 점점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합쳐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 응용층에서 보내는 데이터에 이 헤더를 붙여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 응용층에서 보낸 이 데이터와 이 헤더는 그 여기 다음 층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이거는 뭐 표현층인가요? 네, 여기에서의 그 데이터가 됩니다. 얘가 데이터가 돼요. 그리고 얘도 또 내려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서의 또 헤더가 붙겠죠. 그러면은 이게 또 붙어요. 근데 이게 지금 층을 보니까
TCP IP 층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 7계층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거 그럼 7계층 OSI 7계층인가 봐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요 데이터와 이 헤더가 붙어가지고 다음 거에 데이터, 그 다음에 또 헤더 붙고, 그 다음에 데이터, 헤더 붙고, 데이터, 헤더 붙고, 데이터 이렇게 해서 얘가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얘가 캡슐화예요. 캡슐화를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캡슐화를 할 때 헤더에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냐? 보통은 그 층에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목적지 주소 처음에는 그냥 여기에서는 뭐 맥 주소만 알아요 했는데 이제 네트워크 층에서는 IP 주소를 다음으로 갈 IP 주소, 목적지 IP 주소를 안다든지 아니면은 그 트랜스포트에서는 어떤 걸 추가하겠어요? 어떤 헤더에 뭐가 있겠어요? 헤더에 뭐 포트 주소가 있겠죠?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여기 이렇게도 나와 있네요. PH랑 AH는 그거예요. 그 목적지. 아마 그럴걸요? 목적지였던 것 같은데. AP가 목적지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거네요. 그냥 AH가 여기 어플리케이션 헤더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근데 여기 AP 같은 네트워크에서 여기서 새로 생기는 게 여기 전송층에서 JH가 붙었는데 이게 헤더잖아요. 근데 여기서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붙은 거는 AH라고 여기서는 이 AP가 그 발신지와 목적지 주소거든요. IP 주소인데 그런 정보들이 헤더에 담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내려갈 때는 캡슐화를 해요. 캡슐화를 해서 점점 더 뚱뚱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큰 크기가 다 이제 모든 층에서 캡슐화가 된 게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 넘어갑니다. 전기신호 만들어서 라인을 실어요. 그래서 이제 리시빙에서 가가지고 얘가 받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까야 되잖아요. 까가지고 다 역캡슐화를 시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기부터는 안 바뀌고 목적지로 전달.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바뀌고 여기부터는 이제 바뀌지 않고 바로 목적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캡슐라 얘는 헤더를 점점 더해주는 거죠. 그리고 캡슐라는 점점 빼주는 거죠, 헤더를.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똑같은 그림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그림인데 이 라우터는 경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여기는 네트워크 층까지 갔네요. 라우팅을 할 거면 네트워크 층까지 필요한 것이다. 입니다. 네, 이것도 이 디바이스 A에서 B로 보낼 때는 3계층까지 필요한 거죠. 네, 이 라우팅을 할 거면 3계층까지 올라가야 된다. 네, 물론 뭐 노드 간의 데이터 통신할 거면 2계층까지 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라우팅을 설명하는 거여서 네, 더 멀리 다른 네트워크로 보내려면 라우팅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7레이어에서 물리층 그리고 거쳐서 다른 디바이스로 갔겠죠. 근데 여기서는 다 헤더가 붙었다는 얘기를 한 거고 특이하게 여기는 그 데이터 링크층에서는 이 T2가 라는 게 뒤에 붙어 있어요. 얘는 헤더가 물론 앞에도 붙어 있는데 얘 뒤에 있는 애는 꼬리가 붙어 있는데 얘는 오류를 검사해 주는 애인데 그냥 이제 위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마지막이라는 표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여기는 2계층 통신을 말하고 이건 3계층 통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잘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여기는 2계층은 홉 투 홉 그리고 노드 투 노드 통신이라고 하는데 얘는 얘가 이렇게 다음 걸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라우터까지는 도착을 하는데 얘가 이 라우터에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드 투 노드 통신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더 이상 나가려면 라우팅 정보 그 네트워크 IP 주소를 알아야 되고 네트워크 층까지 가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노드 투 홉 데이터는 내 인접 노드까지만 전송을 할 수 있다.
통신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얘는 네트워크 층이니까 얘는 라우팅을 해서 다음 라우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음 것에 경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으니 3계층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IP 주소는 최종 목적지 주소를 갖고 있으니 내가 이 D번까지 갈 건데 내가 어떤 경로로 가야 될지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의 역할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물리층은 제일 아래층이었죠. 얘는 여기서는 사실 제일 좀 어려운 개념이 많이 나오는데 비트 그리고 신호 또 아날로그나 디지털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을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전송을 하는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링크층은 물리 주소가 알 수 있죠. 물리 주소를 알 수 있고 노드 투 노드 전송을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프레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프레임 단위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볼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걔네들의 데이터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걔네들이 여기서 여기 나오죠. 네, 메시지. 그러니까 패킷의 이름, 각 패킷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킷의 이름이 달라요. 그 하나의 패킷을 만들어서 캡슐화를 점점 해준다 했잖아요. 근데 이 응용층에 사용하는 건 메시지, 트랜스포트에 사용하는 세그먼트, 뭐 데이터그램, 프레임, 비트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다는 거. 네, 그리고 네트워크층은 얘는 IP 주소를 활용하죠. 그리고 호스트 대 호스트의 연결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라우팅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흐름 제어나 오류 제어, 혼잡 제어를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특히 여기서는 DHCP나 ARP도 뒤에 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전송층. 얘는 그거예요. 포트 번호를 사용하고 종단 대 종단, 피어 투 피어에 어떤 프로그램에 올라갈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전송 제어나 흐름 제어, 오류 제어를 합니다. 네, 그게 많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응용층은 보통 보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출제 비용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캡슐화랑 역캡슐화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이게 헤더가 뭔가 뒤에 있는 것 같았는데 사실상 그냥 붙기만 하면 되는 거고 뭐 뒤에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캡슐화를 했고 다시 얘가 여기 다른 호스트로 전송이 됐을 때 전송을 받은 애는 역캡슐화를 하면서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트랜스포트는 포트 넘버, 요 네트워크는 로지컬 어드레스 IP,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는 맥 주소입니다. 그리고 얘는 TCP IP와 OSI 모델이네요. 얘는 OSI는 7계층이고 이 7계층에서 응용하고 이 표현하고 세션이 다 어플리케이션 응용층에 하나로 묶어져 있다는 것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머지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전송층, 네트워크층, 데이터 링크층, 피지컬, 물리층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얘는 지금 전송하는 걸 말을 하는데 네, 얘는 앞에 붙은 게 전송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2계층 전송인가요, 이게? 네, 그러네요. 2계층이니까 노드와 노드의 전송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바뀝니다. 얘는 무조건 바뀌는 게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 층에서도 여기까지는 그냥 2계층만 필요한데 여기는 3계층의 IP 주소가 필요하겠네요. 네.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필요한 거죠. 필요 없나요? 근데 여기 일단 IP 주소가 있다는 건 네트워크에서 이게 지금 형식을 보니까 T2도 붙어 있고 그래서 쭉 내려온 애들이네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완전한 그 패킷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가기까지 물론
뭐 AP만 있고 링크까지 그쵸 있죠. T2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H2라고 나와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T2가 있어요. 네, 이렇게 T2가 있는데 아무쪼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AP가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AP는 IP 주소죠. 그리고 이 앞에 붙은 데이터 링크 레이어는 얘는 노드 간 데이터 전송을 얘기하니까 20, 10 이거는 변할 수 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IP 주소다. 이걸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게 목적지고 뒤에 있는 게 내 주소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링크 앞에 있는 게 20이니까 20번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en 이걸 지나면 20번인 게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음 게 20번이잖아요. 그래서 목적지가 나야? 그럼 나네? 이러고 제가 받아요. 그래서 20번이 받고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는지 알죠? 10번에서 왔고 그 다음에 얘가 20번이 그러면 목적지 IP 주소를 확인을 하겠죠. 근데 IP 주소가 95까지 갈 건데 그러면 얘가 그 다음 경로를 어디로 설정을 해야 하냐 하니까 이 33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입력 포트가 20이었으니까 출력 그 라우팅 포트를 주소를 99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소를 목적지 주소를 33으로 설정을 해줘요. 그럼 33을 딱 쭉 보내요. 그럼 33이 야 33 나네? 이제 목적지 보니까 이제 나한테 보낸 거였구나 하고 33이 받아요. 그 다음에 라우터 2에서 이제 야 이제 내가 95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겠어? 하면은 목적지 주소를 그 95로 설정을 해놓고 내 라우터 출력 포트 번호인가요? 라우팅 주소라고 하겠죠? 네. 노드 여기 주소를 네, 라우터의 포트 맞네요. 라우터의 포트 번호를 이렇게 넣어주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95가 받겠죠? 그래서 네, 얘가 절대 안 바뀌는 건 IP 주소다. 그리고 이 데이터 링크의 이 주소는 값은 계속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결론은 이제 물리층은 비트끼리의 전송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층은 홉 투 홉 그리고 노드 투 노드를 가리키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안 나왔지만 패킷 얘는 IP 주소를 수신지와 발신지와 목적지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토콜에서 포트 번호는 프로세스까지 전송을 책임지죠. 그래서 트랜스포트에서 그다음에 물리 주소는 프레임의 전송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벌써 2장이 끝났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장까지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물리층이에요. 드디어 이제 물리층을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층은 제일 최하위의 비트 단위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날로그 데이터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아날로그는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연속적인 정보를 말을 하고 디지털 데이터는 이렇게 끊겨 있는 데이터를 말을 하는데 사실상 이 벽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끊겨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불연속적인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벽이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끊겨 있는 거다. 네, 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파수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얘가 이렇게 정현파라고 하는 파동이 있는데 이렇게 파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슉 하고 엄청 이렇게 파동이 세졌어요. 증폭이 됐다고 하죠. 그죠? 증폭이 됐어요. 이럴 때는 어떤 게 세질까요? 어떤 게 바뀌어요? 이렇게 진폭이 세지면 소리가 크기가 커지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줄어들면은 소리가 작아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느려졌어요. 네. 진폭이 컸고 얘는 주파수인데 주파수는 낮아졌어요.
이렇게 낮아지면은 높낮이에요. 그래서 주파수가 이렇게 낮아졌으면은 목소리 높낮이 같은 게 낮아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커지면은 이렇게 고음이 되는 거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리면 주파수가 커졌다는 거는 1초에 진동 횟수가 엄청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진동? 1초에 네. 파 횟수라고 하나요? 정확한 주파수의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은 보고 갑시다. 주파수란 1초 동안 생성되는 신호 주기의 수잖아요. 그러면 얘가 1초 동안 생성되는 신호 주기 수가 엄청 많아지게 되면 고음을 낸다. 빨리 감기 같은 거 하면 목소리가 높게 나오는 것 그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좀 나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얘는 고선명도 TV의 해상도는 그 가로 픽셀 수, 세로 픽셀 수잖아요. 그래서 곱하고 거기다가 가로 픽셀 수 우리가 막 배경화면 같은 거 다운받을 때도 1080 곱하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920, 해상도 1920 곱하기 1080이면은 여기 이만큼의 점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비트율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 픽셀 값, 그러니까 픽셀당 24비트, 그러니까 점 하나당 24비트고, 그럼 24도 곱해줘야겠죠? 그리고 그게 총 30장이 지나간다. 30회니까. 그러면 곱하기 30을 해줘야 총 비트율이 나오겠죠? 네, 30장이라는 거는 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도 다 30장, 그러니까 장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그래서 장면이 바뀌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처럼, 네, 몇 초 30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의 길이에요. 이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전파 속도와 이 한 비트의 지속 시간을 말을 하는데 그걸 곱한 거에 바로 비트의 길이에요. 그래서 비트 길이는 한 비트가 전송 매체를 차지하는 길이를 얘기해요. 길이. 네, 그래서 뒤에 또 비트 길이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비트 길이. 조금 뒤쪽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비트 길이가 있는가? 비트 길이가 여기. 네, 비트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비트 길이는 채널 대역폭이 이것과 같을 때 하고 대역폭이 주어지고 대역폭이 뭐예요? 대역폭은 1초에 얼만큼이나 전송이 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분의 1이 이 BPS 한 비트가 전송되려면 10메가 이것분의 1이잖아요. 한 비트의 전송 기간을 알아보려면 이거니까 여기다가 전파 속도를 곱하면 비트 길이가 나옵니다. 네, 그게 바로 한 비트가 전송 매체통에 차지하는 길이입니다. 그래서 속도도 구해줘야겠죠? 전파 속도를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역폭 지연 곱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는데요. 이거는 그 최대 처리량을 말을 해요. 선로의 최대 처리량을 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전송을 하는데 할 수도 있지만 최대니까 2배. 왜냐면 양방향이라서. 이것도 뒤에 또 문제가 나와요. 그림이 나와서. 네, 이거 대역폭 지연곱이라는 그림이 나오는데 얘는 전송 링크를 최대한 사용했을 때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니까 얘가 지금 위에 그림은 5개의 이거는 뭐라 하죠? 전송 프레임이 있어요. 그죠? 프레임이죠, 이거. 프레임이 있는데 그 중에 이 1S? S가 뭐죠? S가 한 비트, 그죠? 한 비트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프레임인데 한 비트씩만 사용을 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최대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최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게 바로 대역폭 지원곱인데 여기서
이 5비트짜리 프레임 5개를 최대로 꽉꽉 채워서 보내면은 여기 다 채우는 거니까 25비트인데 그거를 보내는 것 25비트 그리고 받는 것 25비트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대역폭 지원 곱이 50이 되는 거죠. 50비트? 근데 여기서도 이 상태에서의 대역폭 지원곱을 구할 수는 있죠. 여기에 최대는 지금 한 방향 보낼 때 5비트인데 이거를 2배, 양방향으로 만들어주면 10비트. 그래서 이 상황의 대역폭 지연곱은 10비트인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송장애예요. 얘는 전송에 장애가 생기면은 어떤 장애가 생길 수 있죠? 일그러짐, 잡음, 그리고 네, 감쇄가 있어요. 근데 감쇄도 있고, 네. 일그러짐 잡음은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신호가 망가진 거. 잡음에서 아까 이따가 뒤에서도 뭐 잡음이 있을 때, 없을 때. 잡음 때문에 뭔가 이제 많이 좀 원하던 게 완벽하게 전달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네, 공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역폭이에요. 대역폭은 두 수의 차이를 구하는 건데 최고 주파수와 최저 주파수의 차이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주기 신호 주파수가 주어졌잖아요. 135, 500, 700, 900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서 제일 최대인 900과 100을 빼주면 800Hz까지 이를 이제 대역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최대 800까지 보낼 수 있다. 네, 800 안으로 보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건 뭐죠? 예를 들어서 뭐 100Mbps라고 하면은 100에 0 6개 붙은 거니까 100만이잖아. 100만? 1억이잖아. 1억. 그죠? 1억 비트인데 그거를 막 엄청 많이 보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1억 비트면 1초에 1억 비트 보내요 하는데 사실상 바이트 단위면 나누기 8을 하기 때문에 1억이 안 되고 엄청 많이 깎인다. 그래서 눈속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그리고 디지털 신호예요. 이거는 준위가 있어요. 신호 준위. 만약에 신호 개수가 신호를 아니죠? 레벨이 그죠. 신호 준위가 4개고 4개라면 4개의 다른 신호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2비트씩 보낼 수 있는 거죠. 신호 준위가 2개예요. 그러면 0, 1, 1비트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2비트 아니죠. 2비트씩이 아니라 1비트씩 보낼 수 있는 거죠.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가지니까 0, 1. 그래서 이게 결국 로그로 구하면 됩니다. 신호 준위의 개수, 몇 비트로 하는 건지. 신호 준위의 개수가 8개라면 3비트를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 이렇게 준위 개수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준위 개수에 따른 비트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전송 가능한 비트 수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트율과 전송률, 대역폭 이런 이제 어려운 개념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 나오지만 사실상 비트율은 전송을 할 때 이제 몇 비트를 1초당 몇 비트로 전송이 가능한지 표현해봐라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는 bps, 비트 퍼 세크예요. 그래서 한 1초당 몇 비트가 전송될 수 있니?를 말을 하는 거고 뭐 문제를 보면은 100페이지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 100페이지가 80개의 문자. 그러면 80개의 문자는 이렇게 뭐 100페이지가 있을 게 엄청 많은 게 있을 텐데 한 페이지당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대요? 80개의 문자로 구성된 한 줄에 80개의 문자. 네. 네, 80개의 문자로 구성된 24개의 줄이 있대요. 그리고 이 문자당 8비트래요.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얘는 80개고 얘는 24개면은 24 곱하기 80 곱하기 8이 되겠죠. 네, 그리고 그게 또 100개가 있대요. 그러면은 100을 또 곱해줘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대역폭이 되겠죠. 필요한 대역폭. 그걸 다 곱해주면은 네, 여기 1536000 이렇게 나오는데 153 6000 그러면은 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에서 1.536 메가bps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음성 채널
이거는 4kHz의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최대 주파수의 두 배로 채집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 4kHz가 4000Hz잖아요. 그럴 때 두 배로 해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주고 이 왜 두 배로 채집을 해야 되는지 뒤에 또 나와요. 네. 그 그래프도 있어서 같이 보면서 할게요. 그리고 8비트가 필요하다. 곱하기 8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게 64kbps입니다. 네,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송률. 얘는 몇 초 비트를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가. 사실 속도가 얘기한 속도만 이렇게 주어지거든요. 이렇게 속도 하는데 비트율이나 전송률이랑 뭐 같은 1초당 몇 비트를 전송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랑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는 아까 여기 잡음이 생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잡음에 따른 품질, 채널의 품질이어서 두 개가 있어요. 나이키스트와 세넌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나이키스트가 있다. 그거는 이 대역폭의 2배 곱하기 로그 2의 L은 신호준위 개수를 해주면 된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공식에 넣어서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신호준위를 갖는 신호를 전송하는 3000Hz의 대역폭을 갖는 무잡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이키스트를 사용해주는 거고 잡음이 있다 하면 세넌을 써주는 건데 두 개니까 2 곱하기 밴드위스 대역폭은 3000Hz니까 3000 곱해주고 여기에 L 신호준위가 또 두 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호준위가 여기서 써주는 그러니까 2 곱하기 3000 곱하기 로그 2에 2 해가지고 6000 bps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요거 문제는 네. 요거 문제에서 하나 이거를 질문이 있는데 요게 3000이잖아요? 아니죠. 그 일반 전화선은 이론적인 최고 데이터 전송률을 계산할 수 있다. 전화선은 일반적으로 3000Hz의 대역폭을 갖는다. 신호대 잡음 비율이 SNR이잖아요. 그러면 이 최대 전송률은 이제 잡음이 있기 때문에 잡음이 있나? 그쵸. 잡음이 있으니 얘가 밴드위스 3000Hz 곱하기 로그 2의 1 더하기 SNR이니까 1 더하기 3162를 더해서 결국 최종식이 1000 곱하기 로그 2의 3163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쵸. 그래서 3000 곱하기 이 로그의 2의 3162는 11.62라서 34,860 bps.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대역폭이 나와요. 이거는 네트워크 성능을 측정하는 거고 이제 헤르츠 단위로 단위를 하는 헤르츠를 단위로 하는 대역폭이고 대역폭을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어차피 최대 주파수 빼기 최저 주파수잖아요. 최고 주파수 빼기 최저 주파수. 그리고 대역폭 이야기할 때도 결국엔 얘는 성능을 얘기하는 거라서 1초에 얼마나 보낼 수 있어? 몇 비트를 보낼 수 있어? 최대 몇 비트를 보낼 수 있니? 1초에. 그래서 이것도 초당 비트 수가 대역폭의 개념이 됩니다. 여기 문제가 나오죠? 이거는 그 가입자 회선의 대역폭은 음성이나 데이터에 대해 4kHz이다. 그러면 4kHz고 이거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최대 2배를 샘플링을 해줘야 됩니다. 2배를 해줘야 된다 했죠? 그 2배를 곱해주고 거기다가 아날로그 신호 바꿀 때는 8비트를 사용합니다. 왜요? 네, 이론상 데이터를 바꿀 때 아날로그 데이터로 바꿀 때 8비트로 해줍니다. 그래서 8비트를 곱해주고 이건 주어질 수도 안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아날로그 디지털로 바꿀 때 8비트 곱해주면 64,000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56,000이 실제로 나왔다 하니 그러면 왜 차이가 나냐? 이거는 잡음 때문에 감소하는 것입니다. 네, 요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처리율의 개념. 이거는 어떤 지점을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를 측정하는 거예요.
처리율과 대역폭의 개념의 차이는 대역폭은 잠재 성능의 측정치라고 나와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대역폭이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범위 안에서 전송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처리량은 실제 전송 속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에요. 지연은 여러 가지 지연이 생길 수가 있죠. 전송을 할 때 이렇게 여기 그림이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A가 B에서까지 갈 때 라우터를 거쳐서 가게 되면 얘가 전송을 하죠. 근데 전송을 시작을 할 때 얘가 여기까지 바로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전송을 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 받기까지의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얘가 이만큼의 시간이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A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바로 지연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얘는 전파 지연 시간이라고 하고 여기서 데이터를 막 계속 전송을 이제 하겠죠. 여기서 쭉 전송을 해서 전송이 마지막으로 A에서 전송을 한 게 B의 마지막 도착을 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이제 전송 시간이 되겠죠? 이게 전파 시간. 전송 지연이라고 할게요. 전송 지연, 얘는 전파 지연. 그리고 여기서도 끝나는 게 아니고 얘가 패킷으로 전달을 했을 때 여기에 모든 게 다 이렇게 똑바로 제 시간에 다 도착을 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죠. 네, 기다려야 되니까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Q에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Q시간이라고 하고요. 이 종단 장치들이 메시지를 처리하기까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시간. 물론 네, 어쨌든 패킷으로 하든 다른 걸로 하든 그래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네,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Q씨가 아니고 걔네들이 기다렸다가 실제로 처리되는 시간 여기서 이만큼의 이제 Q시간을 썼고 그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처리되는 시간이 또 걸려요. 그래서 실제 처리 시간까지 이건 보통 주어지죠. 근데 네, 그래서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럼 전송 지연 시간은 어떻게 구하고 전파 지연 시간은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전파 지연 시간은 예를 들어서 이 전파 지연 시간은 개념이 비트가 발신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이동되는 소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초에 10비트 전송이 가능해. 그러면 100비트를 전송하는 데는 몇 초가 필요해? 네, 이렇게 했을 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럼 뭐예요? 10비트잖아요. 비례식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10x는 10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x는 10분의 100인 거예요. 여기서 이 10비트는 이제 대역폭 1초당 내가 10비트를 전송할 수 있어 하는 이 대역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얘는 메시지의 크기를 의미해요. 내가 전송하려고 하는 메시지 크기잖아요. 그래서 이 x라는 거는 전파 지연은 x를 구하려면 몇 초가 걸리니 도착할 때까지 몇 초가 걸리니 그러면은 이 x는 이 대역폭분의 메시지 크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분의 메시지 크기. 네, 그렇게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전송 시간은 우리가 그 거속시 할 때 거리 속력 시간 할 때 이 시간을 구하려면 속도분의 거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전송 속도를 구하려면은 전송 시간을 구하려면은 속도분의 거리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속도랑 거리는 보통 주어집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역폭 지연 구분 아까 했으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네트워크의 대역폭이 1Mbps래요. 그러면 여기서 5Mbps 바이트의 메시지 접하 시간과 전송 시간은 얼마인가? 그러면 일단은 전파 시간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파 시간은 대역폭분의 메시지 크기라고 했죠. 대역폭분의 메시지 크기.
그러면은 대역폭이 주어졌어요. 1메가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메시지 크기는 뭐예요? 5메가바이트가 되는 거죠. 5메가바이트. 그러면은 얘가 바이트니까 비트 단위로 바꿔줘야겠죠. 일단은 5메가 곱하기 8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비트니까. 맞겠죠? 네. 이렇게 해줘야 되고 얘가 뭐 메가니까 없어지니까 40이 되겠네요. 40 세크? 이건가요? 네, 맞네요. 40세크.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전송 시간은 얼마? 이건 전파 시간 구한 거고 전송 시간은 이게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이 속도는 2.4 곱하기 10의 8분의 이 거리는 12,000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킬로잖아요. 킬로미터니까 곱하기 10의 3이 되고 얘도 10의 3이죠? 그러면은 10의 3이고 얘는 8이니까 10의 6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2 그러면 남는 게 12, 2.3 곱하기 10의 6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일단 마이크로세크일 테고 얘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120 나누기 24 엄청 네 120 나누기 24 하면은 5겠네요. 그죠? 네, 5 마이크로세크 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비트 길이 구하는 것처럼 아까 비트 길이 어떻게 구했죠? 한 비트가 전송되는데 걸리는 비트 간격은 여기잖아요. 이 비트의 대역폭의 여기니까 이 10메가분의 1을 곱하고 거기다가 전파 속도를 곱하면 이 비트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 전파 시간을 말을 하는 거죠. 전파 시간은 10비트를 외부로 보내는데 얼마나 걸려요? 하는데 이 비례식을 사용하면은 결국 한 비트를 보내는데 1000bps 그러니까 1초 만에 1000bps 1000비트를 보낼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 10비트를 보내려면 그러면은 100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까 했던 대역폭분의 메시지 해가지고 대역폭 이 1000분의 10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000분의 10은 100분의 1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3장까지 했는데 지금 52분째 찍고 있는데 네네 4장 7장 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3장 여기서 한번 끊고 4장부터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